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전 유행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품절 상품을 찾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도 딱 그랬습니다. 작고 비싸고 매일 먹을 만큼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섰고 예약을 했고 사진을 찍었고 잘라서 올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맛만 소비된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버터에 볶은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속재료를 마시멜로 계열 반죽으로 감싼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이 디저트는 먹는 순간보다 자르는 순간이 더 잘 팔렸습니다. 단면이 보이고 바삭 소리가 나고 쫀득하게 늘어납니다. 영상으로 소비되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맛보다 먼저 장면을 샀다는 겁니다. 화면에 잘 나오는 음식은 실제로도 더 먹고 싶어집니다. 특히 두바이란 말이 주는 이국성과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가 주는 그 고급스러운 재료감, 그리고 수작업처럼 보이는 결이 붙으면서 평범한 간식이 아니라 채색이 있는 디저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가격입니다. 이게 편의점 1,500원짜리 과자였는데다가 매대에 완전히 프리하게 진열이 됐다면 이렇게 열풍이 안 났을 겁니다. 반대로 3만원짜리 디저트였다면 대부분 사진만 보고 끝났겠죠. 두쫑쿠는 이 가격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대체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가격 안팎이었고 어떤 매장들은 오플런이나 예약 판매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 고찰해보자면요, 이 가격은 애매하게 비쌉니다. 부담스럽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딱 한 번쯤 먹어볼 수 있는 작은 사치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비는 값싸게 유행에 편승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싸지만 감당 가능한 유행, 부담은 있지만 납득 가능한 사치,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너무 싼 유행엔 쉽게 질립니다. 하지만 조금 돈을 쓰면 그 유행이 왠지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싸긴 한데 재료가 특별하니까 뭐 한 번 정도 먹어봐도 되겠지. 다들 먹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순간에 저는 허니버터칩을 떠올렸습니다. 허니버터칩도 맛만 산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출시 직후에 전국적인 품귀를 일으켰고 정가 1,500원짜리가 중고거래에서 5,000원 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열풍이 다 끝난 뒤에도 허니버터칩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4년 출시 10년이 지난 뒤에도 누적 매출 5,500원을 돌파했고, 이건 유행은 꺼지더라도 수요의 바닥은 남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도 이 구조를 어느 정도는 닮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먹으니까 나도 라는 기전이 작동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고, 이걸 쉽게 말하면 줄 서 있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심리입니다. 실제로 수요 때문에 생긴 희소성은 품질이 더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소비자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비어있는 매대 아니면 줄어든 재고 같은 흔적만으로도 소비가 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맛있어서 사람들이 몰린 걸까? 처음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 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몰리네? 그럼 맛있겠네. 이 시점부터는 소비자는 맛을 검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것에 뒤늦게 안심하고 올라탄 사람이 됩니다. 참 편리한 심리입니다. 남이 먼저 위험을 떠안아주면 나는 안전하게 유행만 챙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소비한 심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난 이걸 먹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 안에 있고 싶다. 둘째, 맛있어 보인다가 아니라 먹어봐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셋째, 비싸다가 아니라 비싸니까 더 진짜 같아 보인다. 결국엔 사람들은 쿠키를 먹은 게 아니라 유행을 경험한 자기 자신을 소비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힘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행은 희소성으로 타오르지만 복제로 식습니다. 처음엔 구하기 어려서 더 갖고 싶지만 어느 순간부턴 어디서나 팔고 있고 다 비슷해 보이고, 어떤 집은 재료를 속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턴 나도 먹어봤다라는 그 인증값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많은 유행 상품은 끝납니다. 그 경험과 그 잔재만 남고 재구매는 사라집니다. 지금 뉴스나 SNS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쫑쿠 이제 안 팔린다. 유행 끝났다. 심지어 누군가는 피스타치오를 몇억 원치 사들였다가 악성 재고가 된 케이스도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와는 대비되게 여전히 줄을 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 맛집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재고가 남아서 잔뜩 싣고 있고, 반대편에선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이전보단 아니더라도 웬만한 베이커리 집은 후려칠 정도로 구매 행렬을 만든 맛집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대체 그 맛집과 팔리지 않는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 이 영역이 소비자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찰할 가치를 느꼈고, 그리고 그 답을 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 빵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세상에 있는 빵집들을 찾아다닐 정도로 빵을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빵 먹으러 가려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가고 그러니까 저를 빵돌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빵을 먹다 보니까 어떤 빵이 맛있는 빵인가? 라는 고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빵집들의 공통점은 늘 비슷했습니다. 똑같은 밀가루도 다르겠습니다. 모양새는 다 똑같은데 맛도 다릅니다.
얘들은 진짜 단팥빵도 다르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빵집에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리슬쩍 제가 계산을 할 때 안쪽 이제 보다 보면 실제로 그 공정들에서 원재료를 대하는 태도부터 그 철학이 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발효를 얼마나 하는지, 반죽의 수분감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온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오븐을 얼마나 굽는지, 그런 디테일들을 끝까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진짜 맛있는 빵집은 토핑으로만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재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점을 그대로 방금 두쫑쿠 고차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고 나서 나 두바이 쫀득 쿠키 샀다 라고 SNS에 자랑하거나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한 사람들은 진짜 맛있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맛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조건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될 수 있는가? 일단 대부분 두쫑코의 구성 요소는 아실 겁니다. 겉에 붙는 카카오 가루나 안에 들어가는 마시멜로, 카다이프 양이나 바삭함,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는 대부분 맛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 감고 마시멜로를 먹으면서 와, 이 마시멜로는 진짜 품질이 다르다, 카카오 가루를 먹으면서 와, 이 카카오 가루는 진짜 고급스럽다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카다이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볶음의 정도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품질 차이를 체감하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두쫑코의 맛의 품질을 결정하는 코어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지점을 고찰하기 위해서 맛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와 터무니없이 맛없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두 번 맛봤습니다. 일부러 맛없는 두쫑코 집을 찾은 건 아닙니다만 당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느낀 맛쫑코와 맛없쫑코 사이 간 차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명백하게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마시멜로 피 두께입니다. 피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속에 존재감이 죽고 그냥 달고 질긴 것만 남습니다. 너무 얇으면 형태가 무너지고 먹는 재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두쫑쿠집은 약 0.48cm에서 0.68cm 정도의 아주 작도한 듯한 피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다이프의 양과 상태입니다. 일단 카다이프가 충분히 들어가야 근본이 살아납니다. 일단 이건 쿠키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카다이프에 화삭함이 없다면 그때부턴 두쫑쿠가 아니라 두쫑떡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볶이지 않는다면 바삭함 대신 눅눅함이 남고,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대비가 사라집니다. 맛쫑쿠는 카다이프의 화삭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맛업쫑쿠는 카다이프의 밀도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입니다. 이 쿠키가 두바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죠. 전 여기서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알사람은 아시겠지만 피스타치오는 상당히 건강식품 슈퍼푸드에 속합니다. 100g 기준으로 대략 지방이 40에서 50대고 단백질은 20g 안팎이고 탄수화물은 20에서 30g 안팎이고 이 탄수화물 안에는 식이섬유도 꽤 포함됩니다. 저탄고지나 키토나 영양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괜찮은 식품인지 아실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오피셜로 영양학적으로도 불포화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골고루 포함된 영양 밀도가 높은 견과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영양학적인 접근과 별개로 맛까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 피스타치로 만든 스프레드를 먹어보면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초콜릿 맛이 납니다. 전 이게 근본적인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쫑쿠에선 피스타치오가 주인공입니다. 두쫑쿠에서 피스타치오를 빼면 두쫑쿠가 아니라 쫑쿠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두쫑쿠의 혈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은 가장 비싼 원재료에 해당하고 가장 인간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그냥 툭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피스타치오를 탈각시키고 이걸 스프레드 형태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맛없는 집은 여기서 아주 결정타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 혈액과 같은 피스타치오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오일과 설탕으로 부피만 느린 듯한 맛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원재료 절감을 위해서였겠죠. 아니면 레시피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배합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첫 입은 달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질립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무지성으로 달기만 한 식품 중에서 롱런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맛점쿠는 달랐습니다. 피스타치오의 맛이 약 한 78%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달달한 인지는 겉에 묻은 카카오 가루와 마시멜로에서 충분히 느꼈고 이제 내부는 설탕이 아니라 근본과 실속으로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납득했습니다. 아, 이거 비쌀만 하구나. 왜냐면 이 맛종쿠는 실제로 카카오 가루와 마시멜로 외피, 카다이프의 양과 그 바삭함,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의 근본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디저트 재구매란 걸 해봤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맛 업종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대비되게 먹고 두 번째 입은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이렇게 갈립니다. 유행에 올라탄 집은 일단 비슷하게 만들자로 접근합니다.
시중에 있는 아무 피스타치오 크림, 잼, 스프레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사고 이 사이에서 저렴하게 원가를 세팅해서 유행에 편승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죠. 반면 오래가는 집은 이 조합의 핵심이 뭔지, 원재료가 뭔지 정확하게 살리자로 접근합니다. 카다이프를 볶더라도 버터의 양과 그 바삭함과 보관 방식을 통제합니다. 원재료를 통제하고 그 사이에서 맛이란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역학적인 고찰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전자는 카메라가 꺼지면 끝나고 후자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다시 팔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소비한 이유는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유행을 이해한다는 감각을 원했고 남들과 같은 걸 경험하는 안도감을 느끼길 원했으며 조금은 비싸야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었고 결국에는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면이 팔렸고 나중엔 본질이 남은 겁니다. 허니버터칩이 그랬듯이 탕후루도 그랬듯이 모든 유행은 결국 꺼집니다. 하지만 맛의 구조가 남는다면 유행은 곧 하나의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은 다른 형태로 파생이 될 수 있는 장르가 됩니다. 마치 두바이 초콜릿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파생되었듯이 말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광풍은 끝나더라도 장르는 남는 쪽으로 말입니다.